자, 그러면 우리 박근형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진짜 한숨도 못 잤어요. 축구 보셨어요? 축구 보느라고. 그냥 전 잤습니다. 애국하셔야죠. 승부차기까지 총 3시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네. 자야죠. 그렇죠. 4시 넘어서 끝났어요. 네, 맞아요. 다 보셨죠? 네, 봤죠. 영로 앵커님도 축구 광팬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출근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차. 그냥 반찬을 했다고요? 축구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바로 출근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만큼 또 애국심 뛰어나지 않습니까? 갤럭시 쓰잖아요. 맞잖아요. 애국심. 현대차 타잖아. 대한민국 사람이면 갤럭시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자, 알겠습니다. 호주전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밤에 잤다고 비난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예. 왜 주무셨습니까? 시황제니까 또 요거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네. 저희가 또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10.9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현선물 매도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의 시간 외 하락 영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장중에 뭐 실적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이 마이너스권으로 꽤 많이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런 IT 쪽의 흐름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대형 IT 등이 하락 출발을 보였고요. 낙폭과대 2차전지 강세가 일단 출발부터는 특징으로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유화학과 자동차 부품 타이어 그리고 손해보험, 면세점, 조선기자재 등의 강세 출발 보였고 그 외에도 자원개발과 백화점, MLCC, 리튬 그 다음에 전선 등의 테마군이 강세였습니다. 최근 시장의 주요 테마였던 저 PBR 관련주는 다소 좀 힘이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개장 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 확대후 그리고 코스피 순매수 전환으로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기도 했는데 시장 낙폭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강세 출발했던 2차전지 섹터도 다시 좀 플러스권에서 약간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반면 저 PBR 섹터인 건설주가 오늘 또 장중에 오전에는 반등을 주기도 했습니다. 건설주. 네, 그렇습니다. 그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중국의 1월 관방 PMI 발표로 시장은 다시 주춤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사진을 띄워주시면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PMI가 발표된 건데 49.2 정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빠진 부분이고요. 사진 좀 띄워주시면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 역시 50 아래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좀 경기 부분이 좀 뛰어나게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네. 코스피는 외국인 선물 매도세에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좀 좋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장중에 선물 매수세가 외국인에 유입이 됐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하락이라든지 그다음에 FOMC를 이제 대기하고 있는 심리 속에 관망세가 역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뚜렷한 주도 업종이 부재한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 장세였습니다. 이 자동차나 방산주가 외국인 순매수 유입되면서 주가가 오늘 올라왔고 영업이익 급감 소식에 화장품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순매도의 제약과 반도체 등의 대형주 중심의 약세였고 역시 이제 1일 새벽 1월 FOMC를 앞두고 코스피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약보합권에서 등락이 반복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강도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부 저 PBR 종목들은 강세 전기가 여전히 좀 이어졌거든요. 네. 삼성물산도 오늘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 중반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업종별로는 운수장비가 강세였는데 어제 좀 주춤하긴 했지만 자동차가 오늘 괜찮았고 네. 더불어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방산주가 강세 나타났고요. 뒤이어서 유통업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최상위권에 위치한 삼성물산 상승을 했고 금융업은 8거래 연속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인터넷주가 약세에 기속하면서 서비스업 하락세였고 AMD 실적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진하면서 전기전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동반 자금 유출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 약세였고요.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 기록하면서 특히 반도체하고 IT 소프트웨어가 하락세 두드러졌고요. 이스트 소프트나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등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급락이었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본 기억이 맞다면 네. 주요 주주가 이제 지분을 좀 매각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 좀 고점에서 매각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좀 급락 사태도 나타난 부분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되게 애매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위치도 그렇고 주도주가 없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설을 앞둔 것도 그렇고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장님 전략에 대한 팁 지금 어떻게 요 돌파구를 헤쳐나가야 될까? 혹은 헤쳐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굳이 헤쳐나가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죠. 근데 일부 이제 미국 하원 쪽인가요? 지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미국 쪽에서 생겼습니다. 편지 썼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지표가 인할 지표가 나오나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구직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GDP 관련된 추세도 지금 추정치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네. 견조하죠, 상당히. 그런데 금리 인하를 갑자기 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하원에서 이제 압박을 하면 뭐 억지로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반기에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한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저는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조금 미룬다든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1월 FOMC가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1월 금리 관련된 FOMC의 코멘트가 나올 텐데 당장 3월에 안 하면서 뒤로 밀린다든지 아니면 3월에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으로 될 수 있는데 이 경기 침체를 기준으로 해서 뭐 그게 두려워서 인하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이겠죠. 뭐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금리 인하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도 50% 밑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이제 3월 달에 금리 부분이 시작될 것인지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미국 시장에서는 AI 등을 포함한 테크 관련주에 대해서 약간의 경고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포트들이 약간 너무 몇 종목들이 치우치면서 집중되고 너무 올랐다. 그래서 IT주에 대한 약간의 경고음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좀 약간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약간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만 막 급등한다 이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소 좀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강하고 뭐 이번에 이제 기업별 뭐 밸류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는데 2월달에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이냐 또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 뭔가가 발표될 것이냐 이게 뭐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약간 규제성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들어있는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좀 세게 뭔가 나올 것이냐 이것도 사실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강제조항처럼 뭔가 들어있다면 뭔가 의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반응을 다시 한번 하겠죠. 한번 반짝였는데 반응할 것이고 결국 이제 오늘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지만 일본과 같이 움직이기가 좀 당장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은 저축이 굉장히 많았어요. 역시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들이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쌓아놓은 네.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 네네. 근데 한국은 일본처럼 저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부에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될 자금들이 물론 있겠지만 일본과 같은 그런 환경보다는 좀 열악했고요. 그럼 결국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믿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되길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상법이나 이런 것들도 개정 이슈가 또 있고 네. 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뭐 경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 오디션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도 그 자본시장 개선안 프로듀스 101처럼 해서 네. 기업들 딱 모아놓는 거야. 네. 2,000개. 그런 다음에 컷 탈락 시키는 거지.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퍼포먼스 해가지고 여기 탈락 해가지고 딱 남는 애들만 딱 남는 거야. 뭐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이제 선진화 뭐 방안들이지. PBR 1배 이하, ROE 8% 이하면 그냥 긴장하고 있어. 약간 그런 느낌들이니까. 그렇죠. 이달의 주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찝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PBR 시장이 올리고. 워낙 이 부분에 또 꽂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은 부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여기에 꽂혀 있다 보면 코스닥은 계속 더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쵸. 2차 전지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 이 분위기가 좀 환기가 돼야 소형주 위주로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게 댓글 보니까 제가 오늘 입고 온 가디건을 보시더니 뭐 물광 마법사, 물속성 마법사 같다고 물속성 마법사. 네, 시장에 마법을 좀 부려주세요 하시는데 물속 손 한번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나요? 왜요? 물속성 마법사처럼 아, 시장 올라라. 이렇게. 썸네일 지금 뽑으려고. 그렇죠. 네, 썸네일 뽑으려고 그래서 안 넘어가고요. 물속성 법사면 이제 리니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물속성, 불속성 하면은 옛날에 서머너저 같은 뭐 그런 게임들이 그렇죠. 생각이 나죠.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상당히 좀 그만큼 이제 지금 개인들이 뭔가 이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주술로 넘어갔어요. 오죽하면 저한테 지금 마법을 부려달라고 하실 정도면 이게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 가디건은 차은우 씨가 입은 가디건으로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고 사줬다는 말씀드리고요. 아, 그래서 차은우 그건 씨 쉽지 않습니다. 잘못했네. 차은우 씨 잘못했네, 그렇죠? 전 말을 아끼겠습니다. 부장님이 훨씬 잘 어울리는데 차은우 차은우 씨가 씨가 왜 잘못했죠? 아이고 같은 거 왜 입어요? 뭐 부장님 건데. 제가 따라할 건데 왜? 아이고 저 서운해요. 안돼 안돼. 아 알겠습니다. 자, 물속성 법사 시장에 많은 마법을 부려. 그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설 지나고 나서는 음력으로 좋아지겠죠. 땡기면.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은 정부가 그냥 재미로 이야기한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이 정치적인 어떤 총선이나 이런 영향을 떠나서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준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소 좀 강제 조항이 좀 생각보다 좀 약하지 않느냐는 평가들이 좀 있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있긴 한데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기로 일단 단단히 이제 마음을 먹은 거라면 네. 좀 구체적이고 정말 할 수 있는 실현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사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GM 호실적 발표 속에 전기차 생산을 확대한다 이런 소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도 실적이 좀 이렇게 나온 이후에 그리고 삼성 SDI도 사실 장중에 괜찮았다가 이제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하나증권에서도 삼성 SDI를 뭐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했으나 하향 조정한 목표 주가가 83만 원인가 뭐 그래요. 지금 주가 대비 엄청나게 괴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대비 거의 2배 정도 아닌가요? 목표 주가가. 네. 그러니까 하나증권이 상대적으로 2차 전지를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봤던 리서치 쪽인데 SDI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83만 원을 지금 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룸이 이제 남아 있다. 적정하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빠진 상태라고 사실 평가를 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반등이 언제든 나오더라도 사실 뭐 이상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는 양극재보다는 셀 쪽으로 좀 더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 양극재 쪽은 오른 듯 하다가 또 빠지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역시 이제 양극재는 적자를 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GM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호실적 발표가 됐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GM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냐 이겁니다. 관련된 GM의 CEO가 올해 GM이 배터리 전기차 그 BEV 관련된 부분들을 25만 대 생산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방점인데 왜 그런 거 아니? 지난해 GM의 BEV 판매 대수가 7만 6천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올해 25만 대를 만들겠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전기차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례적인 이야기가 들릴 수밖에 없죠. 파격적인 계획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결국은 수요 부진의 최대 배경으로 꼽히는 게 뭡니까? 결국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 저항에 대해서 일제적인 파격적인 계획으로 나타나면서 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그 돌파구로 제시하고 저가 전기차 모델인 이 쉐비 에퀴녹스를 비롯해서 GM 전기차 라인업을 더 많이 저가 모델로 확충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가격을 낮추면서 저가 모델도 레드우드라는 것도 지금 25년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일단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이 올라가긴 좀 힘들지만 Q가 그러니까 물량이 증가되면 결국은 시장에 반등을 준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GM의 이런 공격적인 이례적인 설명 배경에 2차 전지가 이제 일단은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도 오늘 아침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종가 무렵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좀 힘이 없고 LG 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버텼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도 괜찮게 가다가 종가는 조금 빠지긴 했지만 또 셀 업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좀 움직임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구간이 이제는 뭔가 하나 나오면
바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느낌이 들 정도로 들썩들썩 하거든요. 뭐 빠지는 폭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지켜볼 자리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얘기 좀 해주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 그리고 AMD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실망감 등의 반도체 하락입니다. 네, AMD가 지난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4분기 순이익을 6억 6,700만 달러, 주당 41센트로 1년 전에 2,1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1센트에서 대폭적으로 확대됐죠. 주당 1센트에서 이번엔 주당 41센트로 40배 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졌죠.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AMD 실적 관련된 컨센서스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표로 보시면.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뭐죠? 가운데 보시면은 비트, 미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던스 대비 미스가 좀 많긴 했어요. 그렇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AMD가 그래도 상당히 개선된 폭을 나타내줬다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장 전망치 57억 달러 정도가 1분기 매출 전망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월가 예상치 관련해서는 전망치가 중간값이 54억 달러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전망치가 안 좋게 제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AMD가 서버 및 PC 칩을 포함한 주요 비즈니스가 1분기 동안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이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또 부정적으로 악재가 된 거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 6% 넘는 하락세를 AMD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IT가 대부분 미국 관련된 IT들이 시간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사실 좀 시장의 지수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대부분 대형주들이 IT들이 좀 시간에서 대부분 다 빠졌다는 점은 조금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뉴욕 시장에서도 FOMC 결과 앞두고 또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 마감하면서 오늘 밤에 또 시장도 FOMC와 맞물려서 어떻게 움직임이 될지 실적이고 시간의 가격이나 이런 걸 보면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FOMC에서 또 어떤 긍정적인 시장에 시그널을 준다면 그 힘으로 또 반등을 줄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하나의 또 우리가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오늘 실적이 이제 본 실적이 발표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그 반도체 관련된 제조업의 출하에서 재고를 뺀 것과 반도체 출하에서 재고를 뺀 부분인데요. 이 보시면은 회색 부분 동그라미 쳐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재고 대비 출하가 높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제조업보다도 반도체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재고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하되는 게 더 많다. 네, 그리고 이번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 내면서 네. 이거 보더라도 4분기 재고가 현저하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작년 말 재고보다 더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출하가 재고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재고가 이제 굉장히 바닥권까지 빠졌다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1분기 이후에는 삼성전자도 디램 쪽에 메모리 쪽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어서 사실은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냥 반도체가 무조건 빠질 거라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재고 출하 비율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1 미만으로 빠졌죠. 네. 반도체 쪽이. 회색이 반도체거든요. 지금 1 미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하가 전반적으로 재고보다 뭐죠? 1 미만 빠졌잖아요. 재고 출하 비율이. 그러면 재고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형성된 부분들이 소진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간이 나오고 있어서 좀 빠지면은 저점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24년부터 26년까지인데 총 3년간 발생하는 총 프리 캐시플로우의 50%를 주주 환원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을 약간 화다비로 하듯 이렇게 나온 건데 오늘 발표가 됐고요. 매년 9조 8천억 정도의 정규 배당이 있을 것이다인 거고요. 그리고 자녀 재원 발생하면 추가로 환원하겠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간 프리 캐시플로우를 산정해서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이 발생하면 일부 조기 환원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대상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M&A 추진이라든지 현금 규모 등을 감안하면서 탄력적으로 신규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하거나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발표가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장에 대한 어떤 화답을 한 것이라 보기 때문에 전자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전 컨센서스가 없어서 요 정도면 기대 이상인 거예요? 유지하는데 방점을 두는 거죠. 네, 그리고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네. 왜냐하면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부장님 어떠세요? 요 정도 정책, 주주환원 책. 뭐 뭔가 그래도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실적 발표만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뭐 우리 메모리 가격 좋아질 거다, 뭐 1분기 흑자 전환할 거다.
그만 말고 그냥 끝 이랬으면 좀 아쉬웠겠죠. 뭐 주가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오늘 이 발표가 나온 다음에 뭔가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시장에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뭔가 지금 시장에 반응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정책적으로 변화도 주고 있고 기업마다 뭔가 하기를 굉장히 좀 정책적인 의지를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가 거기에 비해서 어쨌든 발표를 냈고, 현대자동차 뭐 그룹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나서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된다. 뭐 그게 얼마나 더 우리가 원했을까, 그건 좀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발표를 해내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13% 하락했나? 실적 부진 영향 등의 화장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뭐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가 안 좋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안 좋았고 화장품 전체적으로도 좀 많이 빠졌어요. 물론 이제 지수가 많이 코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합니다만, 근데 NH투자증권에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그 4분기 국내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업 적자 확대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왔다.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발목을 잡은 건데요. 키움증권에서도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면세 매출이 1,345억 원으로 전년비 29%나 빠진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 매출은 1,287억, 전년비 42%나 빠졌고요. 면세 채널은 B2B 채널 수요 부진이라든지 중국 법인은 주요 브랜드 이제 어떤 게 있냐, 설화수, 이니스프리, 려 이런 종목 이제 브랜드가 좀 채널 내 재고 조정이 있었고요. 럭셔리 화장품 시장의 수요 부진도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매출 성장이 제한적이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브랜드 이니스프리나 라네즈 등의 마케팅 투자도 늘어나면서 다소 좀 중국 법인이 적자를 기록한 거고요. 약 500억 정도 손실이 추정한다고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가 오늘 이 영향을 받고 좋지 못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역시 좀 보수적인 언급을 다시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전체적으로 중국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국내 사업은 기대보다 상대적으로 좀 양호를 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국내 산업 자체는 완벽한 정상화를 이뤘다 보기는 어렵지만 역시 이제 면세나 역직구 때문에 그런데 데일리 뷰티 수익성이 개선된 거, 그리고 3, 4분기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달성된 것은 그래도 고무적이다. 3분기 일회성을 제외하면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22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3, 4분기 영업이익률 10%면 아모레퍼시픽이 그래도 영업 쪽에서는 좀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 같다. 국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는 역시 중국인데, 중국에서 매출 회복이 더디고 영업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중간 유통상과 소비자의 재고 때문이라는 거고요. 결국은 비필수재에 대한 구매가 줄어들고 있고, 이게 이제 중간 유통상의 재고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소비자 재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나 그다음에 22년 광군제 때 엄청나게 많이 샀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외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1년 미만으로 가면은 결국 악성 재고로 들어가니까 호텔 신라가 이걸 갖다 체화 재고로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영을 늘 호텔 신라가 재고 처리를 합니다. 연말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화장품도 악성 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에서 중간 유통상에서 매출로 가는 그런 부분들 매출 줄이고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중간 유통상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에 초점을 둔 거다. 근데 재고를 줄이기 위한 걸 초점을 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이 밀어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좋지 못했다는 거고, 4분기에 설화수가 아닌 다른 특정 브랜드 매출 감소가 시작된 걸 감소하면 아마 1분기, 2분기에도 중간 유통상의 재고 판매가 아마 좀 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아마 중국 법인의 적자 또한 24년 1분기, 2분기 정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최근에 하반기에 상당히 좀 아모레퍼시픽도 주가가 괜찮았어요. 연말에. 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존재하고 미국 내의 뭐 성장 스토리나 그다음에 코사렉스 관련된 스토리는 변함이 없지만 일본 매출 증가도 조금 아쉬웠고, 그다음 중국 법인이 2분기까지 좀 좋지 못할 거로 봐서 당분간은 좀 쉬어 가는 구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LG 생건, 아모레 이런 거는 지금 좀 건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 쪽으로가 아무튼 확인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IMF가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는데도 주가는 반응을 안 하거든요. 여기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죠. 화장품을 사도 그 안에서 이 어떤 화장품 파는지, 어디에 매출 그 세그먼트가 네. 많은지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려를 해야겠네요. 네, 뭐 아직까지는 저는 중소형 화장품주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보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리오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등등과 관련된 실적이 올해도 작년 대비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역시 올해까지 구가할 수 있는 종목 중심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굳이 보자면 ODM사까지도 좀 확장해서
보자. 왜냐하면 인디 브랜드가 역시 여전히 강세 구간이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다면 ODM사도 역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은 안 좋았고 올해 아이폰 출하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관련주 하락이었습니다.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고밍치의 이야기가 이제 외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고밍치. 그래서 예, 이렇게 보시면 뭐 간단한 뭐 영어니까 네. 그냥 단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중국어만 봐도 바로 알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그 애플 전문가 고밍치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신의 블로그에 최신 공급망 조사에 따르면 애플이 올해 주요 반도체 부품의 출하량을 2억대로 줄였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쓰려고 하는 출하를 2억대 정도로 기존 대비 많이 줄였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보다 약 15% 줄어든 물량인데 애플의 중국 내 주간 출하량이 최근 몇 주간 1년 전보다 30-40% 감소했다는 거죠. 이게 왜죠? 중국 로컬 브랜드가 올라왔기 때문에 화웨이 등을 포함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런 하락세가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봤고요. 애플은 24년 주요 글로벌 휴대전화 브랜드 중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밍치가 최근에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꺼냅니다. 이 비전 프로 관련된 이야기도 고밍치는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뉴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사전 판매 20만 대가 돼서 예상치보다 엄청 잘 팔리고 수요가 견조하다, 엄청 좋다 네. 기사가 나오는데 고밍치는 초기가 16만 대까지 올라올 땐 좋았는데 시간이 거듭되면서 이 대기 주문, 그러니까 이제 주문하고 난 다음에 집에까지 보내주는 그 리드 타임이 네. 더 늘어나지 않는 걸 봐서 추가적인 수요는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되게 또 보수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밍치가 최근에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시각을 확실히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애플 관련된 기본적인 핸드폰 관련해서도 조금은 보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고급 제품 사용자들이 이제 폴더블 폰 중심으로 첫 폰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화웨이가 중국 시장에서 복귀한 것도 아이폰의 잠재적 쇠퇴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폰은 25년까지는 디자인의 큰 폭의 혁신이 없을 것으로 봤어요. 그러면 뭐 AI나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애플의 출하량 모멘텀과 생태계 성장은 당분간 고밍치에 따르면 당분간 굉장히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부품주로 이야기된 종목들이 빠지긴 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근데 비전 프로 관련된 VR, XR, MR 이런 부분들도 주가들이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이 급등했거든요. 물론 이제 뉴플렉스도 최근에 좋았다고 오늘 빠지긴 했지만 뭐 도구전자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나무가 이런 종목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 프로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이제 UEVR 그러니까 이제 언리얼 엔진 VR이 이제 평가가 되면서 관련된 FPPC나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플 스마트폰은 상당히 좀 안 좋게 평가가 되는데 또 VR 쪽은 또 괜찮아요. 뭐 일부 기기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거의 오늘 뭐 완전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고 있지 않은 테마가 분명히 IT 하드웨어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주를 하더라도 IT 하드웨어 부품주를 하더라도 어떤 쪽에 평가가 있냐에 따라 좀 다르고 또 최근에 이야기되는 게 뭐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고 관련주들이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유리기판 관련주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IT 하드웨어가 전체 좋지는 않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뭔가 그 틈에서 새로운 어떤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의 IT 관련된 쪽은 좀 찾아봐야 된다.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뭐 코멘트 없으시죠? 네. 금융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8거래일째 오른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기대감 금융주 상승입니다. 네, 역시 이제 우리가 뭐 저 PBR 섹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섹터를 두루두루 보면 뭐죠? 비인기 종목이에요. 비인기 섹터. 그러니까 뭐 소비재, 유통, 그다음에 금융, 건설, 통신, 건설 이런 쪽이잖아요. 네, 손이 안 갑니다.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손이 안 가는데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개인들은 많이 빠지니까 2차 전지나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역시 그래도 이렇게 저 PBR 섹터가 아직은 좀 살아있는 쪽이 있다는 거고 그런 쪽이 현재는 아직은 좀 지배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업종 PBR을 보면 어제도 좀 중복될 수 있지만 은행은 전체 0.3
PBR이. 그리고 생보사는 0.2, 손보사가 0.4, 증권이 0.4 수준인데 해당 정책을 시행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사들을 주주하는 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또 냈고요. 다만 국내 주요 금융사 합산으로 잉여 자본 여력은 현재 시가총액의 30.5%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환경은 된다는 건데, 근데 현대제증권의 이야기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하게 멀티플이 낮다고 해서 모든 금융사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는 자본 비율 때문인데 잉여 자본 여력을 감안해서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가장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업종은 역시 은행 업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23년 기준 배당은 기대치에 충분히 부합할 것을 보긴 보는데, 다만 아직 배당 가능 이익과 관련된 주요한 제도 개선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아마 보험업종은 아마 공격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거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증권업종은 아직은 실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주주환원 가시성이 상당히 가장 낮은 금융업종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 쪽을 접해봤는데, 오늘 메리츠 금융주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 무슨 작전조처럼 올라가요. 오. 근데 역시 자사주 관련해서 자사주 이후에 소각하겠다 발표를 또 했어요. 맞아요. 아주 표본이고 스탠다드한 예시를 메리츠 금융주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와. 주가 보시면, 차트 보시면 우아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1년 차트 놓고 보면은 네. 와, 한 아주 모범적인 예시입니다. 4만 원부터 6만 네. 9천 원까지. 네네. 그래서 메리츠 금융주가 아주 모범적이고요. 이거 살 걸. 그리고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뭐 삼성생명이나 KB금융 정도도 괜찮다 보이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제주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좋아요. 네. 네, 그런 종목도 빌려서 지금 어쨌든 보험주, 선보사들 이런 쪽이 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융업종에는 재미없는 업종이지만 이번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뭔가 금융, 보험 이러면 안 섹시하게 느껴져. 그렇죠. 그리고 더 뭐 안전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쵸.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특히 이제 연초에는 뭐 배당 수익률 높다고 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쪽이 보면 다 저 PBR에 ROE는 꽤 괜찮고요. 한 8에서 10% 이상 가는 배당도 많이 데도 되게 많이 먹고, 주주 환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지 나쁘지는 않은데, 역시 손이 안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은 여기는 좀 조금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들은 또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융업종 특성상 그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죠. 얘네는 짜면 뭐 나올 것 같아. 그렇죠. 누구나 짜면 나옵니다. 짜면 안 나오는 애들 네. 있어요. 진짜 상패돼야 되는 애들 많아요. 사실 주식시장에. 어쨌든 이쪽 계속 잘 가는 거, 앞으로도 좀 잘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 마지막 이슈인데, 자동차, 부품, 타이어 이쪽에 올랐는데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어제 방송 중에 자동차 말씀드리면서 메리츠 증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다. 네. 그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진투자증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증권도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제는 좀 밀렸지만 오늘은 이제 자동차 섹터,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금호타이어가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그다음에 완성차, 부품까지 오늘 괜찮았어요. 시장 비해서.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이 되돌림 현상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대비 내연기관차가 좀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그 사진이 나옵니다. 유라티브라는 쪽에 이제 그런 리포트를 보면, 네. 현재 유럽 의회 제1당인 EPP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되돌릴 것이라는 내용을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걸 정책 관련된 내연기관차 금지가 쟁점으로 EU 선거 쪽에 있다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유럽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근로자들 중에 이 자동차 관련된 이런 기계 쪽에 이야기를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전환하면은 이제 잡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반발이 심하고,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결국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되돌림 현상이 선거 정책에서 굉장히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국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금지를 최대한 빨리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쪽은 사실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당선이 되면은 IRA 관련된 혜택 등 전기차 전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를 없애는 바이든 배기가스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또 선언까지 나섰기 때문에 어쨌든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들은 트럼프가 센티적으로 별로 좋지 못한 건 맞아요. 근데 정책적으로 자금이 신재생 쪽으로 자금이 정말 이렇게 집행이 되느냐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일단 초기에는 분명히 센티가 안 좋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가 결국 완성차 디스카운트 해소 요인이라 봤고요. EU나 미국 등의 주요국의 규제 완화가 완성차 업체들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유진증권에서는 봤고 결국 정책 변수와 밸류에이션 변화 가능성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각 그 자동차별로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별로 PBR 관련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너무 싸지 않네. 뭐 일단 도요타는 뭐 1.1배인가 뭐 올라갔지만 나머지 뭐 폭스바겐은 훨씬 더 0.2배인가 0.3배까지 빠졌고 르노도 굉장히 낮고 다른 쪽도 한 0.5배 뭐 닛산, 0.6배 혼다. 뭐 그렇게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자동차가 PBR 기준으로 봐서는 아주 싸다고 보기가 그렇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뭐 지표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차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대와 기아차가 이익률을 감안한다면 현재 상황은 최대이익을 경신했던 2011년과 13년도와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20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 평균 동안 현대차 기아의 평균 PER은 현대차는 그때 당시 평균 PER이 7.7배. 요거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최대 이익을 경신했던 시점에 평균 3개년 평균 현대차의 PER은 7.7배. 아이고 싸다. 기아는 7.2배였다는 아이고. 거죠. 그리고 평균 PBR이 현대차는 1.4배, 그리고 기아는 1.6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24년 현대차의 지금 현재 P는 3.7배, 그리고 기아는 4.4배, 거의 절반입니다. 네. 그럼 거기에 비해서 더블 정도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생성되는 거죠. 맞죠. 그 평균 PB는 현재 0.5배, 0.8배입니다. 그것도 이제 거의 더블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유진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최대 이익을 경신했던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평균 PER과 PBR 비교해서는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러면은 좀 되돌려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이제 리포트를 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의 평가에 달렸겠죠. 맞아요. 이걸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뭐 그때 생각해보면 상당히 싼 건 맞습니다. 절대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기아가 현대차 시총 앞질렀죠? 네. 대단합니다. 저는 기아는 갈 것 같아요. 기아. 그러니까 메리츠증권도 보수적으로 봤지만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에 업사이드 변수는 혹시 남아 있다라고 메리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은 기아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누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아 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가위 눌린 저평가 것처럼. 뭐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줘도 결국 그 매물 저항대와 그 심리 구간을 뚫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 이거 올라가는 게 싫은가 봐. 가위 눌린 것처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느낌 탓인가? 이상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데일리 힌트는 여기까지 하고, 부장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 내일 시장 올라라 이렇게 마법사처럼 한번 이렇게 딱 올려주시면은, 그 드래곤볼 보면 원기옥이라고 네. 손오공이 이렇게 손 올리면 다 같이 모아가지고 딱 그걸로 악당 물리시는 거 있거든요. 내일 좀 제가 손바닥에 상성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 정치적 댓글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뒤에 게스트 위험한 기다리시네요. 것 같습니다. 자,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형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형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